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박근혜 구속으로 결론 났습니다. 잘 마치네. 아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6개월 만기를 채우시고 출소하시고, 출소라기보다는 이제 나와가지고 출퇴근으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저는 이제 책임을 통감하고 김용민 브리핑을 하차하는 것이 저의 그림이었으나 안 도와주네요. 내가 저기 구속 연장하라고 했어. 그래요. 하여간 참 박근혜 이렇게 구속 연장되니까 또 4월 16일까지 공교롭게도 연장이 되니까 말이죠. 아주 의미가 새롭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4월 16일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원래는 이제 뭐 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한두 가지 혐의 내지는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와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혐의가 18가지나 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뭔가 재판을 꼼꼼히 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맞아요. 예.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해온 태도를 보면 6개월 잘 버텨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이런 전략을 나름대로 사용한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실패했으니까 변호인 측에서 좀 수정을 하겠죠. 되지도 않게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구속이 더 길게 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걱정해야 될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충분히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만으로도 재판부가 심기가 편할 리는 없었을 거예요. 예, 예. 말도 안 되게 뭐 구인장을 발표도 안 나오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서 자꾸 들어놓으시고 하는 것들이 재판부가 보기에 이제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해준다고는 했을 텐데 예.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참고 있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그래도 나름 고분고분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워낙 택도 없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끈 거는 어떻게든 10월 16일까지 끌고 가서 풀려날 걸 그림을 그린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나름대로 기대했겠죠. 그것만 보고 달려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뭐 이렇게 설득하면서 아마 왔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도리어 더 괴로운 그 감옥 생활 더 오래하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 발등을 지금 찍힌 셈인데 예. 그래도 전직 국가 원수였는데 물론 파면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때 전직 대통령으로 있었으니까 나라의 국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잘못한 부분은 깔끔하게 좀 인정하고 시인하고 잘못을 좀 사과하고 뭐 이러면서 좀 대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네. 재판부에서도 좀 나름대로 정상 참작을 좀 할 텐데 이거 완전 시정잡배가 하듯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엄벌에 처해지는 거가 뭐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사실 좀 들죠. 이건 참 변호사 참 잘 만나서 훌륭한 변론을 받고 있네요, 우리 박근혜 씨. 저기 유영아는 뭐 참석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 글쎄요, 뭐 제가 유영아 변호사 사정을 챙기기에는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사람 것까지 챙길 정신이 없습니다. 하여간 참 보수가 말이죠. 한 9년 동안 이 실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하나도 능력을 보여준 게 없잖아요. 집권 기간 동안에 오로지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바빴고 이런 보수는 제가 봤을 때 한 10년을 두고 혼이 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실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기루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누가 그렇게 분칠했겠어?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꽤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지난 10년 집권을 할 때만 하더라도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보수 매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거기서 이렇게 포장해주고 뭔가 이렇게 띄워주고 하는 걸로 가려운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면서 그 민낯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택도 아닌 주장을 하면서 발목 잡기로 가다가는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정치 판도가 한번 크게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공수처 관련한 이슈지요? 네, 법무부 개혁위원회가 이제 권고안을 내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TF를 꾸려가지고 내부 검토를 해서 확정했어요. 공수처 안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권고안이 나왔을 때는 이제 슈퍼 공수처다 뭐 이런 우려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고 법무부가 검토를 해가지고 내놓은 안을 보니까 조직 규모를 대폭 줄였어요. 예. 그래서 검사 50명을 포함해가지고 수사인원만 최대 뭐 122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었는데 이게 전체 다 따져가지고 이제 뭐 55명 정도로 줄었거든요.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30명, 일반 직원 20명 정도 되니까 지금 검찰에 있는 중앙지검의 조직도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특수부 한 3개 정도 있는 정도? 뭐 그 정도 규모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글쎄요, 이 진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생기겠는데요. 이거 축소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공수처장을 어떻게 뽑을 거냐. 예전에는 개혁위가 권고안을 내놓은 거는 추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후보를 2명 뽑으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받아서 임명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확정한 거는 추천위가 2명을 추천을 하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1명을 뽑고 만약에 여야 간에 이제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그냥 2명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처장을 뽑는데 국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바꿨어요. 아무래도 국회를 조금 달래야 되니까 그랬겠죠. 예. 그리고 수사 대상 자체도 많이 축소를 해가지고 예전에 안대로 하면 한 8,000명 넘게 수사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중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요. 검사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는 대상, 적용되는 뭐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을 예전 권고안보다 많이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게 되면 슈퍼공수처 걱정됐던 것도 있는데 오히려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거든요. 야당이 하도 반대하고 두고 보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레 축소한 겁니까? 아니면은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냥 특수부 부서 3개 있는 정도의 조직이니까 이거가 충분하다. 뭐 이걸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 애당초에 120명이 넘게 세팅을 해서 권고를 했는데 그거에 뭐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뭐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텐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조금 엉성하거나 적더라도 공수처 자체는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게 나으냐. 그러니까 0과 1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예 안 만들겠다라는 생각인 건지 아니면 조금 엉성하더라도 일단 시작해서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지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2개는 사실 이제 철학의 차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될 텐데 저는 뭐 그래서 오늘 발표된 거를 보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언론 기사에 나오던데 전 그거는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지금은 뭐 수사할 수 없게 돼 있나요? 지금도 수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수사를 안 한 게 아니고 뭐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예. 실질적인 조직이 돌아가는 구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사를 못했던 것이지 사실상 못했던 것이지 뭐 수사는 지금 검찰로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했던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 나와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현직 대통령이 검찰 나와가지고 조사받고 기소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별 의미 없다고 봐야 되고 예. 저는 이 공수처 안에서 핵심은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치면 이게 조금 엉성하거나 조직이 작더라도 검사를 따로 그냥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엉성하더라도 이런 조직이 생겨서 나중에 조금씩 권한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가는 형태여도 낫다, 차라리.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그냥 판 자체가 엎어지는 것보다는 예. 일단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윈드리버를 지금 로스트 인 더스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나름대로 시작할 때는 이 땅의 모든 공직자 비리를 다 탈탈 비리를 하는데 우리만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감독 규모로는 김프로 보기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몰랐다면 그럴 수는 있죠. 몰랐다면 찾아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작들을 뭐 팀 3개 정도 된다고 치면 예. 검사 비리 내지는 뭐 에서는 지금 가장 떠오르고 거의 어떤 작품 거의 믿는 간에 맡기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싶어서 줄을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실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소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인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예. 나머지 분야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위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검찰로 넘어갈 수사를 받았는데 예. 그냥 좌고우면하거나 뭐 다른 야료가 없이 법에 의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그 사람들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판결이 제대로 나온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예. 그러면 나쁜 짓을 못 하겠죠.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법부와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이 정도는 야료를 부려도 충분히 나중에 어떻게든 손을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엉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실효성 면에서는 오히려 검사들과 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지난번 권고안을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다가 알게 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가 정해졌었는데 예. 이번에 법무부가 확정한 안을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좁아졌어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수사를 하다가 알게 된 직접 관련 범죄 이렇게 직접 관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김엄마 김용민 씨가 잘못된 거를 막 털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저 사람한테는 먹을 걸 받고 막 이랬는데 먹을 거를 준 사람 중에 검사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예전 권고안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냥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김용민한테 먹을 거를 준 게 아니고 김프로한테 먹을 거를 줬다는 얘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은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김용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김프로는 조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김프로와 검사의 비리도 그냥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예. 이번 확정한 안은 그거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냥 김용민을 조사하고 있었으면 김용민과 관련된 내용만 거기에 관련된 검사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검사들은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들의 모든 범죄 행위를 다 수사할 수 있는데 공수처 사람들은 왜 검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딱 정해진 특정한 것들만 조사를 할 수 있냐. 이거는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조직 자체가 비교도 안 되게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 자체는 이미 검찰에 훨씬 더 있고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검찰 조직을 통해서만 무슨 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조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검사들의 비위 사건에 대해서 혹은 판사들의 비위 사건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예.
이 사람들한테 제보가 몰릴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뭔가 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거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이 사람들한테 갈 거거든요. 예, 예. 검사 비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된 인지 수사는 검사나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면 검사와 연결된 고위공직자, 검사와 연결된 뭐 재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실효성 면에서 이 선택의 폭이 줄어든 것이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결정적으로 줄어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이게 또 이렇게까지 뭔가 국회의 눈치를 보고 안을 축소해가지고 발표하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법무부안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회로 넘어가서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로 가서 또 상임위를 거치면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론에서도 야 이거는 좀 너무 비대하고 너무 세다라는 여론의 힘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이 되게 되면 가가지고 또 누더기로 만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오히려 되게 줄어든 안을 가지고 국회로 가게 되면 야 이렇게까지 줄였는데 이걸 또 못하게 한다 그러면 말이 돼? 라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내에서 TF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검찰 출신들이 있을 테니 팔이 안으로 굽은 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걸 그냥 좋게만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내주고 더 큰 거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국회로 넘어가가지고 요 안이라도 일단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면 지금의 상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반 단계 내지는 뭐 4분의 1단계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는 거니까 예. 요렇게 해놓고 진행이 되다가 요걸로는 부족하다 안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기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에 그 김프로가 공수처 초안 나왔을 때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이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뭐 그분이 무슨 엉뚱한 짓을 할 분은 아니고 그래서 걱정이 없지만 예컨대 대통령이 박근혜였다. 근데 공수처가 있다. 이 공수처를 통해서 제2의 최동욱 사태, 제2의 윤석열 사태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장의 임기가 3년이거든요. 네. 3년 단임이고 연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그리고 검사들의 임기도 6년이었던 것이 줄어가지고 3년인데 3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총 9년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총 9년은 우리나라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FBI, CIA 말씀드리면서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그 사람들이 잘나가지고 다이다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막 들이대놓고 막 뭐라고 하고 수사를 하고 막 하는 것들이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년이라 그러면 대통령 임기 5년보다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휘둘릴 수밖에 없고 지금 문재인 정부 정도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리더로 있다 그러면 일단 뭔가 뒤에서 이렇게 꿍꿍이를 벌여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맡겨진 기관과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진 지도자라 그러면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예요. 지금 그냥 검찰 조직만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제 리더 자리에 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설계를 해놓은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너뜨리려고 맘먹으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서 아니 검사들 가지고 공수처 막 쑥대밭 만들어가지고 수사하게 하고 공수처 위에 있는 사람들 비위 막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 뭐 인기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검사와 관련해가지고는 특정 범죄에만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찰이 훨씬 더 힘이 센 조직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 그러면 그 순간 제보가 뚝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뭐 없어서 수사를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뭐 말도 안 되게 기자하고 통화한 거를 막 여기저기 언론에다가 흘리면서 말도 안 되게 공직기강을 흐렸다는 등 해서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하거나 뭔가 조사를 하는데 권위가 떨어지고 뭐 실제로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조사를 받을 때도 협조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같은 형태라 그러면 얼마든지 망가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처장의 임기가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보다는 길게 뭐 한 6년 정도로 세팅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면은 아직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법무반이 확정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뭐 내용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야가 또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론이라든지 뭐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관은 결이 다른 형태로 구현하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네요. 그럼요.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제도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 또 제도를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아무리 정밀하게 잘 만들어 놓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걸 뭐 무너뜨리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공수처와 관련해가지고 법을 굉장히 정교하게 막 학자들 붙여가지고 만들면 검찰청법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이 꽤 많은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설계를 굉장히 치밀하게 잘한 조직법이거든요. 근데 검찰청법이 없어가지고 검찰이 제 기능을 못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운영을 제대로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기의 사정기관으로 두고 뭔가 칼을 휘두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개인적인 사욕을 채워가지고 승진하려고 거기다가 줄을 대면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진 거라서 시스템만 가지고는 모자라고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서 뽑는 것이 뭐 전제가 돼야 되니까 뭐 그거를 우리가 지금 너무 빨리 고도로 압축 성장을 하면서 못했던 거니까 차근차근 뭐 해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요. 뭐 다 같은 팟캐스트라도 김용민 브리핑과 김프로쇼의 현격한 격차가 나타나듯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거 나가지고 탄핵되고 그런 날이 오겠죠. 야, 너 깝치다가 망할 수가 있어. 그것도 알아야지. 너라고 뭐 별 수 있냐? 이런 거 다 녹취해가지고 제가 예. 공수처에다 갖다 줄 거예요. 우리 김프로 오늘도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뭐 박근혜가 구속 연장되면서 별 수 없이 내년 4월 16일까지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염가에 계속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막가자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한테 배웠는지 자꾸 관둔다고 그래. 한 명도 아니고 이거 뭐 싸그리 다 관둔다 그러니까 이거 국선 변호인이 이제 재판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좀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예. 그 뭐 고단수 같진 않아요? 아이, 그럼요. 이걸 뭐 고단수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건 뭐 애들이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장난감을 안 사주면 보통 들어 눕죠. 네. 들어 누워서 등으로 이제 보통 마트 바닥을 청소하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변호인단이 잘린 건 아닐까요? 잘렸다고 보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봐서는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누가 주도적으로 그림을 그렸을까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예. 그거는 현직에서 이제 발로 뛰시는 기자님들이 이제 찾아주시겠죠. 근데 오늘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누가 먼저 제안했을까? 그래서 여당에서도 뭐 이거 관련해서 논평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다루면서 뭐 여당 사람들 관련돼서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얘기하고 이런 걸 들어보니까 이게 뭐 갑자기 쏟아져 나온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글도 다 미리 사전에 써주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합시다라고 다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과연 이거를 기획한 사람이 누굴까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변호인단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모든 총알을 변호인단이 지금 다 맞게 생긴 모양새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다른 여당에서 주도해서 하자 했다고 변호인단이 그냥 생각 없이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고 네. 아마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변호인단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가장 부합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가장 자연스럽게는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씨의 변호인단이 집단 사퇴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창자를 끊는 기분으로 박근혜를 두고 나온다 이랬는데 그럼 박근혜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습니까? 지금대로라면 그렇게 해야죠. 이게 이제 단순히 쇼잉이어서 재판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뭐 판단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변호인이 없이 재판을 치를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재판에 변호사가 동석을 해서 조력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재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다 사임을 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재판 기록만 10만 쪽이 넘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국선 변호인이 이거를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살펴보고 나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거와 관련된 시간을 주기도 할 테고 재판 진행을 하는 동안에도 원활하게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6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예. 맥을 전혀 꿰고 있지 못하면 거기에 출입하에서 매일매일 받아 적으면서 이 방청하고 있는 뭐 기자들이라든지 방청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슈나 재판의 쟁점을 못 따라갈 텐데 예. 그러면 그거를 따라갈 때까지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1심 재판이 연내에 끝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또 재판이 장기화되는 건데 이게 박근혜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박근혜 변호인단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냐면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는데 명분은 그렇게 쌓겠죠. 이게 재판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불공정하게 하니까 충격파를 좀 던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라고 나오든지 간에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잘 안 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정도 우리가 총사임하겠다라고 카드를 던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례적으로 뭐 한 6개월 동안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오늘은 또 직접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도 하고 변호인단이 저렇게 사임도 하고 야 이게 좀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 국민적으로 분위기도 한번 좀 환기를 시키고 주목도 끌고 그래서 여당에서 지원 사격을 좀 해주면 뭔가 반등의 계기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감 시즌하고 맞물려서 지금 무능한 정부에서 지금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경종을 울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을 텐데 예. 이거는 사실 그냥 허울 좋은 핑계고 변호인단은 사실 나름대로 그런 액션을 하는 것이 변호인단 자체한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라 그러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덥석 이렇게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사임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뭐 꼼수라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다 책임을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꼼수라고 지적할 거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근데 그렇게 지적을 받더라도 그냥 남아가지고 중형을 선고받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낫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게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뭐 구속 만기 기간이 왔는데도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것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12년, 15년형 막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 그러면 본인들은 굉장히 무능한 전략을 쓴 변호인단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번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나 다음 재판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그것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가 중형을 받은 굉장히 무능한 그리고 재판 전략도
중간중간 말도 안 되게 계속 해왔던 것이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끝까지 꼬리표가 돼가지고 남을 텐데 유리할 게 없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을 지켰다거나 뭐 이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의 편에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쟤네 뭐 무능한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받게 되면 특히나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대해서 나름의 야망이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던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후에도 뭔가 친박으로 대표되는 그 정치 세력 집단의 힘을 빌어가지고 나중 일을 좀 도모하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보더라도 정치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뭔가 크게 환기를 하고 세간의 주목을 받게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변호인단으로서 맹비난을 받을 각오까지 하고 이걸 나왔다. 근데 저거 봐라. 저렇게 중형이 나오는 거 보면 계속했어도 국선이니까 그 뒤에 뭔가 이렇게 잘 재판 전략을 짤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거 정말 부당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그냥 자기들이 끝까지 있어가지고 중형이 선고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기획을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뭐 유영하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인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정말 최악의 피고를 만나서 재판부가 정말 고생합니다. 만만하면 박근혜가 아니죠, 사실.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전에 영화 변호인에서도 나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뭔가 시국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뭐 재판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불공정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원이 사과를 하기도 하고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시대가 엄혹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피고인들한테 말도 안 되게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냐면 그때 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마지막 장면 기억하실 텐데 변호사들이 대거 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나도 이 사람의 변호사다. 나도 이 사람의 변호사다. 라고 해가지고 보통 힘을 합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이 사건이 정말 위중한데 재판부가 공정하게 가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힘을 보태서 뭔가 공정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여론의 집중을 받고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거고 그래야 사실 맞죠. 왜냐하면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변호인들이면 더 세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명분이 명확하다면 양심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정에 들어가기 자리가 모자라게 막 꽉 차가지고 아니 변호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모여들어서 만약에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당이 재판이 불공정하게 가니까 변호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논리는 지금 그렇게 내세우고 있으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하거든요. 아니 불공정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내버려 두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죽으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만약에 불공정하다고 하면 부장판사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뭐 배석판사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검찰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자기가 변호하던 피고인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욕은 내가 먹을게요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10만 쪽이나 되는 기록 국선 변호사가 보든지 말든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뛰쳐나오는 것이 이게 뭔가 불공정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핑계예요, 핑계. 재밌습니다. 자, 김프로, 이제 박근혜 씨 재판이 또 늘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씨가 또 다른 트랙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병합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은 사안별로 또 다르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아마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되는데, 재판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거거든요. 근데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들은 아직 뭐 조사가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6개월이 지나서 또 변호인들이 총 사임을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보기에 한 중반 이상은 지났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재판이 이번 18개 혐의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언제 기소를 할지가 관건일 텐데 지금 이 속도라 그러면 그래도 좀 조사하고 어쩌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나중에 아마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지금 사건에서 또 병합이 돼가지고 또 1심 선고 기간이 길어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인가요?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이게 수사 재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의 당사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됐었으니까 예. 뇌물을 받았느냐 말았느냐를 놓고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그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이어서 공소를 제기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당사자가 대상자가 없어진 거라서 그냥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다른 가족들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 막 이런 걸로 이제 조사를 받았던 거라서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더라도 주변에서 돈을 받았던 뭐 가족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공범이 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 검찰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것이 진행이 됐을 때 법적으로 실익이 있느냐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수사가 정말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거를 확실하게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근데 이미 시간도 오래 지난 데다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뭔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도 정무적으로 정권에서 의도를 가지고 진행했던 수사라는 것이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그런 부담감을 안고 그러니까 지난 정부 같으면 어거지로 막 수사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유한국당의 저거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사건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다른 검사들이 보기에 저건 뭐 수사로 진행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 수사의 진행이 안 되면 예.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본다고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뭐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또 호들갑을 떨 수 있을 것이고 예. 수사가 진행이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돼가지고 결과가 잘 안 나오면 그러면 또 정권 눈치를 봤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뭐 하다못해 누구라도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면 결국 또 뇌물죄가 드러났다고 뭐 난리를 필 테니까 네 가지 경우 모두 다 자기들한테는 뭐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고발을 하고 액션을 해가지고 막 쇼잉을 해서 이슈를 키우면 뭔가 우리한테 물타기도 되고 흠집도 낼 수 있고 뭐 이럴 것이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거를 받아들이는 언론, 이거를 받아들이는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틈만 나면, 그러니까 뭐 빨갱이 들춰내듯이 네. 북한 사람들 들춰내가지고 뭐 호들갑 떨듯이 틈만 나면 하여튼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했는데 결국 뭐 한 10년 동안 그 난리를 부리다가 대통령도 탄핵되고 뭐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제는 좀 그거에 크게 반응하거나 예전처럼 그게 막 여론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막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보고 그냥 혼자 그렇게 주장하다가 별로 힘을 못 얻고 그냥 머쓱하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40만 달러의 진실은 뭡니까? 진짜로 뭐 부당한 돈을 지금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거를 알면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을 안 했겠죠. JTBC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하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단순히 흠집내기 용이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무슨 물증이 있거나 그거와 관련해서 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것이 있어서 제기한다기보다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주판화를 튀겨봐도 자기들이 뭐 손해볼 거는 별로 없다 생각되니까 그냥 마구 질러대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꾸를 안 해야 돼요. 예. 이걸 계속 대꾸하고 받아서 막 크게 키워가지고 하루 종일 방송하면서 막 인터뷰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저녁 뉴스에 또 다뤄지고 그 다음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생산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체도 너무 다양해졌고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고 여론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인가요? 그거 올라간 거 관련해가지고 막 까면서 뭐 누군가 어떤 세력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막 얘기를 했던데 예. 그냥 옛날 향수에 빠져가지고 섭섭하고 뭔가 부럽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크게 그냥 반응 안 하는 게 상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간 이 나쁜 야당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우리 김프로, JTBC가 로망이군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아까 제가 이 드립을 날렸는데 반응을 안 해주셔서 좀 썰렁한 유머가 됐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유머라서 맞받아칠 가치를 못 느꼈어요. 아, 저는 기자 안 하겠다고 뛰어나서 영화 만들고 있는데 무슨 자꾸 언론사를 엮고 그러십니까? 김프로. 전 지금 너무 좋아요. 월급 떨어진 거 말고는 다 좋아. 국민TV 좀 도와줘. 국민TV 좀.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 좋아해. 김프로 여기 저 국민TV 와서 함께하면은 동상 세워줄걸? 아, 동상 괜찮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